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본입니다만 여러분께 또 CPI 데이터, 미국 데이터 발표됐으니까 즉시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열었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32분이고요. 정확히 1분 전에 CPI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물가 상승률이 3.4%로 전월에서 다시 튀었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이 12월 3.2%로 시장은 기대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크게 올라섰고요. 또 전월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올라왔죠. 그런 점에서 물가 잘 안 잡힌다. 물가가 쉽게 잡히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 물가 상승률이 3%까지 가는 그 여정은 라스트 마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더딜 수 있다. 힘겨울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바로 그런 모습에 해당되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역시 근원물가마저도 시장의 예상치는 3.8%였는데 3.9%로 떨어졌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만족시키지 못할 만한 근원물가가 발표된 것이다. 물론 전월 근원물가 상승률 4.0%보다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물가 잡히는데 상당히 더딘 흐름이겠구나, 잘 안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물가가 발표된 것처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11, 12월에는 금리 인상 끝났다. 또 12월 FOMC 회의 있을 때 금리 인상 확실히 끝났고 24년 연내에 금리 인하 3번이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금리 인하는 그래도 3월부터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강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물가 발표나 고용지표 발표나 혹은 그 FOMC 회의록이 발표되거나 왜냐하면 회의록이 FOMC 후로 한 3주 후에 발표되거든요. 20일 정도 후에 발표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3월의 금리 인하는 아니구나. 금리 인하는 맞아요. 금리 인하하는 것은 맞지만 금리 인하의 시점을 놓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기대, 3월에 당장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만, 그러지만 다시 기대감이 빠질 때, 지금같이 물가가 발표되거나 고용지표가 발표되거나 회의록이 발표되는 거나 혹은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물가 당장 안 잡혔네, 물가 잡히려면 더 멀었네,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네 하는 생각들이 다시 교차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반영되면서 그러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구간에 뭐 합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다시 빠져나오는, 이탈하는 모습이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또 보시면 미국의 어떤 12월 CPI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계속 분석하는 게 여기 보시는 기여도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마이너스고 또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는 뭐 거의 빠질 만큼 빠졌다.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는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결국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만 물가가 잡히는 것이고 물가가 잡혔을 때 말 그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죠.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는 크게 빠른 속도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특히 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져야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려면 근원 서비스 물가가 그래도 한 2.5% 혹은 3%가 조금 안 되는 그 수준으로는 떨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러려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된다.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려면 그만큼 경기가 어느 정도 악화되고 고용이 좀 안 좋아져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집중 분석을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가에 대한 판단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CPI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PCE 물가를 또 보여드릴게요. PCE 물가 같은 경우는 3.22%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코어 물가가 근원 물가가 말이죠. 그리고 PCE 헤드라인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1월 PCE예요. 12월 달 PCE 물가는 1월 말에 발표되겠죠. 1월 말에 발표될 PCE 물가는 아마도 3.2%라는 근원 물가에서 더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CPI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PC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도 2.6을 찍었다가 조금 뭐 2% 후반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은 확실히 끝났고 곧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이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꺾이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 꼭 봐야 될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역시 3.1, 2.7 각각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또 2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둘 다 또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쉽게 물가가 안 잡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섣불렀구나 너무 과한 기대감을 그동안 가졌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이제 미국 경기 상황 진단과 또 통화정책의 몇 가지 변수를 좀 알아본 다음에 총론적으로 정리의 분석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단을 또 해야죠. 보겠습니다.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3.7%로 떨어졌죠. 3.8%대를 유지하다가 3.7%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침체도 23년 하반기까지 오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시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실업률 외에도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도 오히려 10월에 거의 증가율이 바닥을 찍었다가 11, 12월에 이렇게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금리를 아직 인하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보다 하는 고용 통계를 보고 또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용 통계나 물가 통계 혹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 FOMC 의사록의 발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과한 기대감을 가졌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임금 상승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23년 10월, 11월까지는 그래도 4%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4.1%로 반등하는 모습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정리를 한다면 물가와 경기 상황을 먼저 본 거예요. 물가 상황 보면 물가가 오늘 발표된 것도 잘 안 잡히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다소 떨어지는 건 맞지만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월, 3월 당장 있을 FOMC 회의 때 어떻게 금리를 인하한단 말입니까? 그죠? 물가가 안 잡혔는데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 건데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는 또 제가 김광석이니까 김광석 노래로 표현해 본다면 점점 더 멀어져 간다죠. 금리 인하의 시점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통계들이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시장의 기대가 꺾이면서 실망으로 바뀌는 거죠. 기대, 실망, 기대, 실망. 그러면서 주가가 기대할 때 올라갔다가 실망할 때 떨어졌다가 기대할 때 올라갔다가 실망할 때 빠졌다가 출렁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인 거죠. 24년의 주가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과한 기대 이것도 제대로 같이 읽어 나가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24년 미국의 이 통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 역시 24년 1월 글로벌 리스크워치 상에 이번에 신용 위험이 1위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PF발 금융 부실 문제가 한 가지 크게 제기됐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얼마 전에 중추그룹의 파산 신청도 있었고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 국가의 신용 위험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으로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위험이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지금 크게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없죠. 가급적이면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등장한 거죠. 거기에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통화 긴축 기조는 여전히 장기화한다.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긴축적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신용 위험이라는 것이 확산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당연히 끝났고요.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신용 위험의 정도가 너무나 커서 만약에 거시경제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혹은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돼서 이게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의 움직임이 당장 등장할 겁니다.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용 위험이 어쩌면 이 살얼음판을 걷게 만드는 경기 침체 압력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그게 터지듯이 금융 위기로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태형건설 사태가 있었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도산으로 가거나 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이 그 부실을 떠안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또 대규모로 도미노 확산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붕괴 혹은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거나 뭐 이렇게까지 전이가 된다면 시스템적 붕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통화정책 기조도 같이 나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태형건설의 그런 불안한 상황들 혹은 그 밖에 여러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존재한다면 신용 위험의 정도인 것이지 금융 위기로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통화정책 기조까지 같이 맞물려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그런 일까지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위기로까지 전이된다. 경제 위기로 나타난다. 그러면 통화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위험이 계속 잔존해서 세계 경제를 짓누르듯이 할 것이다. 요 정도로만. 그래서 경기 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화정책의 변수 두 번째가 바로 중국의 내수 부진이에요. 제가 내일 중국의 물가 상승률 발표,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내일 업데이트 돼요. 내일 오전 10시 반인가요? 그 시간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때 제가 즉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라이브는 아니고요. 즉시 녹화를 해서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역시 중국 경제가 물가가 이렇게 계속 둔화되고 마이너스 물가에서 면치 못하는 시장의 기대치는 마이너스 0.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이너스 물가 행보, 디플레이션 우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또 통화정책의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의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 바로 중국의 내수 부진인 거예요.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 보면 그만큼 중국으로부터의 각종 원자재 수요라든가 부품 수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게 중국의 물가를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만 그거 자체가 글로벌 인플레 압력 둔화로도 연결이 되고 중국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도 더뎌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 어쩌면 중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우리 한국 경제의 수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안 좋은 요소인 건 맞습니다만 긍정적인 걸 하나 찾자면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게 만들고 그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도 조금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만드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변수들 앞에 말씀드렸던 신용 위험이 얼마나 더 확산되나 그게 걷잡을 수 없이 터져서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될까 신용 위험이라는 변수 두 번째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얼마나 하방 압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요약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래 들어서 이 연준과 혹은 그 밖에 주요 인사들이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그 발언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록이 발표됐었죠.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파월의 의견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의견은 어쨌든 금리 인하는 맞지만 3월 금리 인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꺼트렸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또 역시 네. 윌리엄스 총재죠. 뉴욕 연준 윌리엄스 총재. 보시면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물가라는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쿨다운 하는데 지금의 금리는 너무나 높다. 과하게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어쨌든 잡히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요구는 지금으로선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최근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이 사이에 아직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아직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은행 부문의 그 유동성 수준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연준의 이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최근 물가가 상당히 떨어졌지만 연준의 책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는 표현은 다소
3월까지 내포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다른 인사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CB,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의 굉장히 매파적 인사 중에 하나죠. 슈나벨, 집행이사회 이사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로존은 아주 경기가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유로존 경기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 interest rate cut,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유로존 경기가 매우 취약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논할 만큼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기상조다 이거죠. 투자자들이 올해 이 통화정책 완화, 금리 인하를 좀 덜 하는 쪽으로 베팅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 목표치 2%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서야 주요 정책 금리를 좀 확신이 들 때, 그때서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의 발언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인하 3월에 있는 건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그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는, 좀 수그러지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겠죠. 자, 이제 궁금한 것이 이 정도 시간이 되면, 즉시 분석할 이 시간이 되면 하이라이트죠. 네, CME 페드워치가 궁금해집니다. 당연히 1월 31일에 있을 FOMC 회의는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네, 제가 CPI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캡처를 했고요. 97.4%가 절대 다수가 1월 31일에 있을 FOMC 회의 때는 금리를 동결하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자,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10월 27일까지만 해도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6월 달이 돼서야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믿었었어요. 시장의 기대가 금리 인하 당장 못해 6월에나 할 거야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야. 좀 당겨졌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12월에. 그러니까 12월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변화하는 거예요. 12월 21일에 들어서는 3월 20일 날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모습, 3월에 당장 인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1월 11일 오늘 CPI가 발표되기 전에 65%로 빠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이 그래프 보세요. 71%가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시장이 기대했는데 이 71.1%에서 65.2%로 오늘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월 달에 주가 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고도 안다는 거죠. 주식 차트 안 보고도.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는 것.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더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발표됐으니까 probability를 제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더 빠졌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1.4%가 믿는 거예요. 금리 인하할 거라고. 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믿는 정도가 오늘 CPI 데이터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65.2%가 그래도 믿었는데 그 중에서 61.4%로 대략 한 4%포인트만큼의 시장에서 금리 인하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분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1월 말에 PC 데이터가 나오거나 또 여러 가지 2월 달까지 또 지켜보다 보면 이 비중이 더 빠지겠죠. 그러면서 3월에 금리 인하 못하지 5월에 하겠네 이렇게 밀릴 거예요. 그 밀리는 과정이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정되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왜냐면 금리 인하 당장 없네. 내가 잘못 기대, 너무 과한 기대를 했네. 라는 생각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는 거죠. 회수하는 거죠. 자금이 또 이탈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이야기는 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판단 말씀드려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대체 언제 인하할 것인가? 일단 5.5%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나가다가 언제 인하할 것인가? 어쨌든 24년 연내에 세 차례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세 차례 단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연준의 위원들의 마음인 거죠.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연준 위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8번의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럼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3월부터 인하한다 그러면 세 차례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벌써 과한 기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목표하는 2%의 물가 상승률에 부합할 때 그때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2%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시점은 당연히 하반기일 것이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뭐 상반기 내에는 기대되지 않고요. 이 보신 것처럼 OECD 같은 경우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반 이후로 금리 인하의 시점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 비슷하고요. 우리 한국도 금리를 인하하는 지점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만큼 이 기울기가 같잖아요. 비슷한 기울기로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OECD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드린다면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22년, 23년 동안. 그리고 24년 동안에는 금리를 계속 동결하다가 금리를 세 차례 정도 인하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금리 인하의 시점은 언제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할 때. 그 부합할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상반기가 아니죠. 지금 보신 물가 데이터에서 느끼셨던 것처럼 24년 상반기 중에 이 물가가 2% 초반까지 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니까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 연율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연평균 물가로 봐야 돼요. 연평균 물가로 봤을 때 2% 목표 물가가 정확히 부합하는 건 24년이 아니라 25년이에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봤을 때 2.1%라니까요. 25년이.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2%에 정확히 부합하는 지점은 당장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과한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뭐 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기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주요 스케줄을 보시면 1월 말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100% 동결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3월에 금리 인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그러면 3월에 점도표랑 경제전망 SEP를 발표합니다. 그죠? 그럼 적어도 3월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4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3월 정도에는 강한 그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그런 강한 가이던스, 시점에 대한 강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은 한, 선제적 지침을 주지 않아 놓고서 금리 인하를 3월에 한다? 이런 것은 테크니컬리 봤을 때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연준 의장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여러 가지 말씀은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그러니까 파월,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연준이고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기대감이 형성될 때 주가가 오르고 기대감이 빠질 때 주가가 빠지듯이 역시 금리 인하의 실제 시점도 여러분 가늠해 보시고 어느 지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는지, 지금처럼 약해지는 지점이 있죠. 이럴 때 빠지겠죠. 이런 것들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 말미니까요. 의견을 소개를 하나 드리면 제 책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책 소개해 드리고요. 이 책을 읽고 경제전망서를 보시거나 오늘과 같은 영상을 보시면 거의 100% 내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제 입문서를 보시고 또 경제전망서까지 꼭 보시길 바라고, 저는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2050년까지 모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할 이야기가, 라이브 중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하는, 결국 자본시장의 제도권 안에서 편입시키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코인이 턱시도를 입는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 의사결정이 내린 만큼 상대적으로 코인 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 그쪽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는 성격도 같이 맞물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녹화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